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고 게시판에 있는 6건의 호순이 가처분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썼을 때가 보다시피 2016년도 5월 8일입니다. 지금 2020년도니까 거의 4년 전에 썼던 글인 거죠. 뭐 4년까지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당시에는 제가 글을 항상 쓸 때는 예측글을 쓰잖아요. 보다시피 이렇게 매각길이 4일 남은 상태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못 보는 서류상에서만 보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현장을 가보지 못하고 글을 쓰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결과를 살펴보면 되게 뿌듯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측이 맞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뿌듯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틀린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 물건은 뭐 틀린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느낌을, 저는, 좀 표현을 해놨으니까, 좀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예측글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쓰는 건 누가 못해요. 거기에 짠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미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를 즐겨 했으므로 충분히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경매 물건 많이 보다 보면 저도 보다 보면 느낌이란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제 예측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어떻게 여기는 뭐 저평가 돼서 폭등할 것 같다, 이런 걸 그렇게 딱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미 저는 결과가 항상 반영이 돼 있다 생각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뭐 그런 예측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무슨 생각이랄까 말하기 쉽다고 해야 되나요? 올라가면 거봐 내가 올라가는 게 맞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는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 소프라임처럼 같은 거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냐, 알 수가 없었던 거지 라는 걸로 회피하기가 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닥 이렇게 예측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보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뭐랄까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입찰자가 적을 것 같은 느낌? 가능성이 점점 좋아질 것 같은 느낌 정도인 거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죠. 단지 그냥, 저는, 입찰자가 많은 물건, 경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아파트 경매 특성은 경쟁입니다, 경쟁. 무조건 경쟁입니다. 입찰자가 아주 많은 물건, 30명, 뭐, 40명 이렇게 들어오는 물건들은, 당연히 좋은 지역일 수밖에 없고, 좋은 아파트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물건들은 당연히 좋은 물건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유찰이 아주 많이 돼가지고 특이하게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입찰자가 많은 물건이 좋은 지역의 물건 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할 정도면 나한테만 좋아 보일까요? 다른 사람한테도 당연히 다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물건은 입찰을 해봤자 당연히 여기에는 실거주자가 있을 거고, 남들보다 나는 1,000만 원 이득 볼 거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난 900만 원이면 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난 800이면 돼, 이렇게 점차 나는 500이면 충분해 라는 생각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나는 이 물건을 약찰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게 써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입찰자가 적은 물건들을 좀 찾아다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입찰자가 적을 만한 물건인데 나쁘지 않은 위치이거나 좀 그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요. 이런 물건도 저는 좋아 보이는 물건임에도 입찰자가 적을 만한 물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보다시피 LH 휴먼 시에인데요. 요즘 LH도 굉장히 아파트를 잘 짓고 있죠. 제가 뭐 예전에는 공공 아파트라고 해서 되게 안 좋은 상황들이 좀, 건물들이 좀 안 좋고 뭐 지하수장도 없거나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잘 짓습니다. 물론 이제 이 LH 휴먼 시아가 있고 근처에 여기도 LH 휴먼 시아 크게 들어와 있죠. 이편한 세상이라든가 푸르지오 이렇게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휴먼 시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는 LH만 들어와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LH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계속 LH로 들어와 있고, LH,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다른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이 아파트들은 LH보다 더 비쌀 겁니다. 비싸지만
비교를 하게 되겠죠.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래도 동일 금액이면 어떤 아파트가 더 좋냐. 당연히 비싼 아파트가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성비를 따지게 되면 그 금액이면 차라리 여기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지에 거의 중앙에 있는 이 아파트가 좀 나름 나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답사를 가게 되면 굉장히 이때 당시에는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므로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뭐 대형트럭도 많이 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좀 보시면 H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뭐 분양 당시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가 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동일 면적 단지에 있는 그 사례는 없다 보니 정확한 시세는 파악할 수는 없어서 실거래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런 아파트의 시세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흔들리는 데 있어서 과연 좋은 쪽으로 흔들 거냐, 나쁜 쪽으로 될 것이냐, 더 좋은 아파트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더 낮아질 거냐라는 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 나쁘지 않을 걸로 봤습니다. 또한 이 물건이 지금 현재 804동인데요. 조만큼은 보다시피, 여기에 이제 상업지구가 이쪽에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높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물건은 22층 중에 14층 물건입니다. 굉장히 높죠. 상업지구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높게 지어질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높게 지어지기는 좀 뭐랄까, 상가들이 높게 지어봤자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보니, 뭐랄까, 조망권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거래 시세를 봐보면, 84.96이 가장 큰 평수인데요. 약 3억 정도, 3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3억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제가 한번 살짝 봐봤는데요. 이 유튜브를 찍기 전에 잠깐 봤는데 시세는 3억 중반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 물건의 후순위 가처분이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입니다. 자, 가처분이라는 거는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인해서 어떤 사항을 이렇게 좀 제재를 한다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가처분의 목적을 보셔야 됩니다. 이 목적이 단순히 후순위 가처분이 있다 없다, 가처분 위험하다 아니다 라는 걸 따지기보다 이 가처분의 목적을 보셔야 되는데, 등기부를 보시면 여기 보면 등기부 순서를 좀 자세히 보시면요, 원래 국민은행의 근저당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 근저당이 설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근저당이 2개가 들어왔는데 개인 근저당입니다. 개인 근저당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가처분이 6개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이 가처분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이 2개의 근저당을 말소해달라는 가처분입니다. 이 국민은행이 들어오고 개인 근저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1순위 배당, 2순위 배당, 3순위 배당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 근저당권자가 전부 다 배당을 받아가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이 가압류, 중소기업의 가압류, 그 다음에 신용보증금의 가압류, 그 다음에 이런 현대캐피탈이나 기타 등등의 이런 가압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가압류들한테는 돌아갈 돈이 없는 거죠. 이 근저당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소유자는 국민은행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에서 후순위 가압류가 들어올 거를 보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한 겁니다. 뭐 이게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상황으로만요. 그래서 근저당을 이렇게 설정함으로 인해서 후순위 가압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압류한테 배당이 가지 않게, 지인과 이렇게 좀 짜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에 근저당 좀 설정해주라. 가압류가 들어오면 가압류권자들한테 배당이 되면 돈을 뺏기니, 근저당을 설정해서 근저당권자한테 배당을 받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길 거다. 돈을 뺏기지 않을 거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2개의 근저당 설정을 했고, 이런 가압류권자들은, 이런 근저당은 바로 이런 근저당들은 가압류를 배당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한 거니, 근저당을 소멸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이렇게 걸게 된 거죠. 이렇게 걸게 된 겁니다. 뭐 누가 봐도 뭐 좀 뭐랄까, 좀 일부러 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 가처분권자가 이렇게 가처분을 걸고 그리고 나서 본안소송을 진행을 할 건데요. 본안소송을 진행을 할 때 만약에 가처분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 근저당권자 2개는 소멸될 겁니다. 소멸될 것이고요. 패소를 하게 된다면 소멸되지 않게 되겠죠. 올바른 근저당이 될 테니까요. 그런 소송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처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매물건의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이 물건의 경매 물건은 진행은 이렇게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경매로 넘겼는데요. 국민은행에서 경매로 넘겼고 이 국민은행은 바로 누굴까요? 이겁니다. 이거 첫 번째 순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저당이 소멸이 되든 살아남든 소멸이 되든 이 근저당은 그대로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는 승소, 패소 두 개를 구별을 해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이 근저당, 국민의 근저당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낙찰을 받더라도 이거는 전부 다 그냥 근저당과 함께 전부 다 여기 있는 모든 사안들은 전부 다 짓고 말소될 사항이 될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향이 없는 가처분이므로 이런 가처분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입찰해도 되는 물건이 됩니다. 후순위 가처분 많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지 이렇게 가처분과 가압류가 많으므로 이게 등기할 때 소멸시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해야 되고 소멸시켜야 될 소멸 비용이 좀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소멸 비용 그 법무 비용이 좀 더 조금 더 다른 물건에 비해서 조금 더 들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문제가 없다,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으므로 입찰해도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매각 물건면세를 봐보시면 세입자가 있는데요. 2억 원의 세입자가 있는데 태양력은 없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2014년 7월 1일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2015년에 들어왔으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상태고요. 아까 위에 국민의 근저당이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세입자는 전액 배당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근저당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2억 5천 정도 되죠. 2.5억 정도 되니까 세입자는 충분히 전액 배당 받을 걸로 보이므로 명도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명도 행사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명도도 쉽고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후순위 가처분 많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가처분인 거 좀 느낌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